사랑은 가차없는 관계다. 아무것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어떤 평화도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건 사랑의 잘못도 두 사람 중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사랑은 두 사람을 묶어내는 동시에 쫓아내는 것이며, 사랑은 모른 채 하며 그들 각자를 상대방의 내벽에 거주시키는 것이며, 끼워 넣고 그리고 죽이는 것이다.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걸 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마치 태초부터 부부였을 것 같은 부모님들의 연애 편지를 훔쳐보면 그들에게도 열렬한 사랑의 흔적들이 있었고, 가장 큰 흔적의 결실이 나라는 것에 괜시리 놀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흔적을 안고 태어납니다. 어머니와 연결해주던 배꼽이 그것을 증명해주죠. 사고 아닌 사고의 결말인 우리들, 어떤 노래 가사처럼 매일 사랑하며 살고 계신가요?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최승자 시인의 시집 쓸쓸해서 머나먼에 수록된 중요한 것은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승자. 말하지 않아도 없는 것은 아니다. 나무들 사이에 풀이 있듯, 숲 사이에 오솔길이 있듯, 중요한 것은 삶이었다. 죽음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 거꾸로도 참이었다는 것이다. 원론과 원론 사이에서 야구 방망이질, 핑퐁질을 해대면서 중요한 것은 죽음도 삶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삶 뒤에 또 삶이 있다는 것이었다. 죽음 뒤에 또 죽음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주에도 역시 힙합의 문화와 역사를 깨알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랩의 불가침 조약. 김봉현 평론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4회인 오늘의 주제는 진정성입니다. 네. 단어의 무게감이 상당한 만큼 오늘도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갈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는 힙합 뮤지션들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봤죠. 네. 그 맥락에 이어서 오늘은 힙합의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힙합 문화의 배경을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요. 힙합 뮤지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진실성,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이름 붙이긴 했는데요. 힙합에서는 원래 그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고유한 멋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항상 배틀을 할 때도 난 진짜, 넌 가짜, 넌 거짓말하고, 너 그런 사람 안 살았는데 왜 거짓말해?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래퍼들 같은 경우에 뭐 음악에 난 뭐 7년 동안 감옥 갔다 왔어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한 주차 위반해가지고 한 2달 갔다 왔다. 그러면 바로 그 래퍼의 커리어는 바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 문화죠. 진실함, 진정성. 네. 그럼 김봉현 평론가는 진짜 평론가입니까? 평론가를 코스프레하면서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삶을 견뎌내시는. 네, 삶을 견디는 방식으로서. 네. 요즘 그 말씀 자주 쓰시더라고요. 삶을 견뎌내는 방식. 뭐에 갖다 붙이는 말이 되더라고요. 뭘 샀는데 요즘에 삶을 견디기 위해서 샀다. 그러게요.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요즘 좀 과소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소비 하시면서 삶을 견뎌내신다고. 개인적이도 순환이 있어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튼 김봉현 평론가가 네. 쇼핑에 빠져서 삶을 견뎌내듯이 힙합하는 사람들도 음악을 하면서 삶을 견뎌낼 텐데요. 네. 자기의 삶이 자기 음악이에요. 네네. 이들은 왜냐하면 감옥에 갔다 오고 네. 감옥에 갔다 온 이야기를 랩으로 쓰고 네. 그걸 말하면서 배틀을 붙고 네. 그래서 그런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여곡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명 뮤지션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좀 약간 나왔는데요. 그 토크쇼 다시 써먹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토크쇼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네. 이번엔 토크쇼랑 관련된 건데 네. 뭐 실제로 뭐 세계에서 가장 잘 나오고 가장 유명한 래퍼들 뭐 T.I.나 릴 웨인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네. 이 래퍼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옥을 한두 번씩 다 갔다 왔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진 거죠. 네. 예. 뭐 T.I.는 각종 총기가 이제 트렁크 안에서 발견돼서 다녀왔고 뭐 릴 웨인도 뭐 비슷한 이유로 이제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떤 이유든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으면 그 후로는 뭐 매장당하거나 아니면 재기불능이거나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미국 특유의 문화도 그렇고 특히 힙합 문화도 어떠냐면은 이 감옥에서 출소하면 오히려 더 뭔가 훈장을 붙듯이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아요. 약간 예. 락커인데 네. 대마 안 하면 락커 아닌 것처럼. 비슷한 거죠. 네. 예, 록과 힙합의 교집합일 네. 수도 있는데 실제로 T.I.가 출소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그 라디오 스타한테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 사회자, 여성 사회자가 뭐 아무렇지 않게 뭐 너 감옥 어땠어? 그러면 T.I.가 뭐 괜찮았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첫인사가 그거예요. 네.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감옥 진짜 다녀왔어. 그러면서 감옥에 대한 얘기, 거래에 대한 범죄에 대한 얘기를 랩으로 한다. 그럼 얘는 진짜 백이야. 진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겪었으니까. 진정성 그러니까 이런 있는 식으로. 래퍼. 예. 예. 그러면 그 뭐 사람을 점수로 매긴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지만 네. 그 사람에 대한 평점이 감옥을 갔다 오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힙합에서의 어떤 진정성, 진실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예. 스트릿 크레디빌리티라고요. 거리 직역하면 신용도. 거리의 신용도, 네. 뭐 거리의 신뢰 이런 네.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힙합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의 삶을 얼마나 직접적이고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이 스트릿 크레디빌리티가 높으면 네. 그 래퍼와 뮤지션은 리스펙을 받는 아. 그런 특유의 그러면 그런 방식이 있죠. 네. 스트리트 크레디빌리티를 채점하는 네. 그 인덱스가 있습니까? 예컨대 네. 뭐 너 감옥 갔다 왔으니까 포인트 네. 1000점 상승. 네. 너는 라스베가스 출신이니까 포인트 마이너스 3000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무슨 공식적으로 네. 규정이 있거나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약간의 장난반으로 네. 이 문화 안에서 뭐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진정성 기준표 같은 그런 네. 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리면 일단 흑인으로 태어나면 뭐 플러스 5점. 네. 그리고 편모 그러니까 부모님 중 한 네. 분이 안 계시면 또 플러스 5점. 네. 가난하게 태어나면 10점. 편부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 일단 한 분이 예. 한 분만 없으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마약을 판 경력이 있으면 50점. 크네. 50점. 총을 맞은 경력이 있으면 65점. 총을 여러 번 맞았으면 75점. 뭐 갱단의 멤버이면 70점. 뭐 감옥에 다녔으면 몇 점 이러고 있다가 굉장히 또 인상적인 것은 부자로 태어났다. 네. 마이너스 75점. 네. 그다음에 영어 발음. 그러니까 영어를 슬랭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사한다. 마이너스 50점. 영국식 영어면 거의 마이너스 1000점 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백인 친구가 있다. 네. 마이너스 60점. 네. 그리고 이웃들이 다 안전하다. 마이너스 95점. 뭐 그리고 양친과 같이 산다. 마이너스 40점. 근데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마이너스 2000점이 있는데 네. 이게 유타나 뉴햄튼 이런 데서 태어났다. 네. 마이너스 2000점. 이해가 근데,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타가 어떤 지역인지? 제 생각으로는 네네. 유타,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얘기할 때 네. 존 스타턴, 네네. NBA 스타 존 스타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유타주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폐쇄적인 공간이라서 그 유타주 사람들의 패션의 공통적인 특징이 배바지를 입습니다. 예. 배바지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상고머리를 잘라요. 앞머리를 다 내리거나 2대8 가르마를 타거나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속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찐따 같은 그런 캐릭터들. 샌님. 네.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범생이들.
뭐 그렇죠. 이런, 그 존 예. 스타턴도 보면 항상 딱 붙는 농구 유니폼에 네. 트렁크 배꼽까지 올려서 있고 그렇죠. 게다가 거기엔 또 이 몰몬 교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부분의 몰몬교 선교사들이 다 유타주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로에서 보면 영어 가르쳐 준다면서 이 팸플렛을 돌리고 있는데 그 가슴팍에 명찰을 달고 있어요. 굉장히 반듯하죠. 그리고 까만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를 꼭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제일 위에 거 하나만 풀고 있어요. 앞머리를 일자로 자르거나 옆으로 2대8 가르마를 타고 있거나 백인이죠. 그러니까 힙합 뮤지션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네. 쟤 뭐냐 네. 이런 분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지금 약간 놀랐는데 네.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약간 놀랐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한 거예요? 네. 저 음악 평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타라는 주가 그 백인들이 많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보수적이고 재미없는 동네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힙합의 관점에서 보면 넌 마이너스 2,000점 일단 깎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한국 이런 맥락에서 보면 네. 이 친구가 무슨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네. 뭐 번동이나 하계동이나 석관동 이런 데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저기 뭐 송탄 이런 데서 태어나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 친구가 대치동 출신이라는 거지. 네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000점이고 아니면 뜬금없이 굉장히 보수적인 안동 하회마을 출신의 래퍼다. 그러면 너 끼지 마. 이거 약간 되는 지역 거죠. 비하 발언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만 따서 나중에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최민석 소설가의 발언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잊어주십시오.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굳이 네.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진지함을 논하는 게 네. 이들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 같아요. 네. 또 삶을 견뎌내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근데 랩 배틀에서도 그런 점을 찾아볼 수도 있죠. 그렇죠. 랩 배틀이라는 게 랩으로서 얼마나 그 상대방을 제압하고 공격을 해서 이기느냐 이러한 그런 하나의 문화인데 랩 배틀에서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공격을 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포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랩 배틀을 할 때 이 상대방의 스트리트 크레디빌리티가 거짓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랩 배틀을 하는데 그 예전에 뭐 닥터 드레와 이지라고 그 NWA라는 그 그룹을 같이 했던 그 위대한 래퍼들끼리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지가 닥터 드레 공격할 때 뭐 이런 얘기하죠. 너 뭐 나랑 같이 했을 때도 너 그냥 스튜디오 그냥 래퍼고 너 거리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넌 그냥 배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래퍼들이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서 그렇게 가사를 쓴 건 아니지만 정말 본능적으로 이게 가장 약점이구나라고 이제 캐치를 하고 그런 가사를 썼던 거죠. 바로 거리의 신뢰도가 전혀 없는 그런 지점을 공격했던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거리의 신뢰도라는 게 네. 굳이 이제 힙합뿐만 아니라 네. 문학계에도 있고 네. 이 또 홍대에 미술과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홍대에도 좀 거리의 신뢰도 채점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문학 쪽에서는 사실 뭐 작가들끼리 약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어떠한 것들이 그러면 뭐 기준이나 그런 게 되는지. 뭐 굳이 거리의 신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일단 문학하는 사람들은 좀 스테레오타입 중에 하나인데 말라야 됩니다. 예. 저처럼 살 쉽게 찌는 체질은 사진 찍었을 때 쉽게 말해서 간지가 안 나요. 예. 그리고 한 번쯤은 이제 그 굵직한 문학상을 네. 수상 거부를 한번 해주는 게 플러스 한 3,000점 정도. 원래 상은 한 2-3개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고 그다음 네. 굉장히 굵직한 상인데 네. 난 관심 없다. 그 신문사의 로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엠블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수상 거부를 했을 때 한 3,000점 정도 올라가지 않는가. 그리고 뭐 어떤 중퇴 경력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플러스 좋죠. 안 되나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소설이 지적이고 네. 굉장히 박식한데 알고 보니까 뭐 초등학교 중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교육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스스로 천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그 장정일 씨가 떠오르는데 네. 이건 칭찬인데 리스펙이죠. 예, 이건. 네. 리스펙이죠. 그분은 그런 점에서 뭐 네. 한 만점 정도 올라가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아싸리 저 문학
박살을 따든지 예. 네. 중간이 좀 애매해지는 거죠. 뭐 그런 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늘도 추천해 주실 곡이 있다면서요? 예, 오늘은 예. 그 얼마 전에 스눕독이라는 래퍼가 내한을 해서 21이랑 같이 공연을 했는데 그때 만나셨잖아요. 예, 스눕독. 그때 직접 만나서 사진도 찍고 제가 예, 독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선물도 예, 증정하시고. 맞습니다. 네. 어떻게 알고 계셨죠? 그 정도야 제가 다 알고 있죠. 감사합니다. 스눕독이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스눕독이 내한 왔을 때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그냥 스눕독에 대한 리스펙의 기념으로 그 스눕독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앨범을 무료 배포한 적이 있어요. 그 노래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왔습니다. 네. 예, 사인 리믹스라고요. 네. 네. 이 노래는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참여했던 노래니까 한번 굉장히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스페인어의 L의 발음, 이 발음이 나와서 네네. 부른 사람이 스눕독이 아니라 스눕독의 노래인데 예. 이 반주만 예. 이제 새롭게 만든 거죠. 우리나라 뮤지션이 리믹스를 한 겁니다. 그 노래를. 그래서 이 네. 가수가 360 사운즈라고 네, 우리나라에 네, 그런 그렇군요. 단체가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같이 듣도록 하고요. 네. 매해 점점 힙합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 평론가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뵐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개편이 안 되길 바라면서 네. 네, 다음 주 우리 파리 같은 목숨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네. 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t's a hit when the Neptunes and the doggy dog finna spit. You know he's in tune with the season. Come here, baby, tell me why you leaving. Tell me if it's that you need. If you wanna breathe, I got the best minus C's. Ain't nobody tripping. VIP they can't get. Something go wrong if you know we get the gripping. Are you telling me this is a sign? She's looking in my eyes. I'm noticing no other guys. Are you telling me this is a sign? Don't think about it, boy, leave her alone. You ain't no cheat. Now you steppin' with a G from Los Angeles, where the helicopters got cameras, just to get a glimpse of our chucks and our khakis and our bouncing cars. You with your friend, right? Yeah. She ain't tryna bring over no man, right? No. She ain't gotta be in the distance. She can get high. I see Cupid, don't fuck with me. Are you telling me this is a sign? She's looking in my eyes, noticing no other guys. Are you telling me this is a sign? Mamacita, have you ever flown on G5s from London to Ibiza? You gotta have pigtail. You'll have Sundays with your guitars. You'll see Venus and Serena in the Wimbledon arena. And I can take it. Don't be young and foolish.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You don't know what you lost until she's gone. She had a pretty face, drove you wild, but you ain't had that snooze on me, don't stop. Think about it, boy, leave her alone. You ain't no king. She likes my tone, my cologne, and the way I roll. You ain't no king.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지난주에 이어 평론가 특집입니다. 오늘 작가의 방에 초대되신 분 역시 번역과 평론 활동을 함께 하시면서 한국 문학의 너비를 넓혀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나오는 한국 시집 뒷부분에 이분의 이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조재룡 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조재룡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네. 네. 공식적으로 또 평론가가 나오셔서 제가 평론가가 나오면 항상 예의 바른 사람이 됩니다. 조재룡 평론가는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2002년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산문시의 이론적 관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비평지에 문학평론을 발표하면서 평론활동을 시작했고요. 시학과 번역학, 프랑스와 한국 문학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평론을 집필했습니다. 저서로 앙리 메쇼니까 현대비평, 땡땡, 시학, 번역, 주체, 그리고 번역의 유령들, 역서로는 앙리 메쇼닉의 시학을 위하여 1권, 제라드 데스용의 시학 입문, 필립 라르보의 스테파니의 비밀 노트, 알랭 바디오의 사랑 예찬 등이 있습니다. 프로필이 정말 깁니다. 저는 이때까지 DJ 하면서 이렇게 긴 프로필의 소유자가 없었고요. 프로필이 길어서 굉장히 연세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굉장히 젊으십니다.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안이셨군요. 네, 오늘 어떤 은근한 자기 자랑이 시작될지 기대가 프로필이 긴 됩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기꾼이 많아요. 그만큼 열심히 사셨다는 거죠. 네. 굉장히 프로필만 봐도 성실하시다는 그 면을 엿볼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보죠. 불문학 전공하시고 프랑스 유학 생활도 하셨어요. 언제부터 불문학에 심취하게 되셨는지요? 아까 이제 양력을 소개하실 때 제가 네. 불문과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했는데 사실 성균관대학교 불문과만 졸업을 하고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예. 건 아니고요. 아니요, 이건 정정을 해야죠. 요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정정을 솔직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불문학에 심취했다고 하면 좀 뭐한데 사실은 원래 이제 문청이었고 네. 재수를 했는데 일단 그 이과 계통의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좀 회의를 느껴서 중간에 네. 그만두고 이제 문학을 좀 관심 있었던 문학을 하려고 대학 생각을 했어요. 그쪽 방향으로 네. 가려고. 그래서 이제 국문과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 굽는다. 예, 극과 가면 굽는다라고 이제 국문과 굽는다. 예, 뭔가 라임이 많네요. 그렇죠. 예. 87년도에 대부분 그런 분위기가 아. 있었고 또 이 부친께서도 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신방과를 가려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지망을 붙었어요 대학에. 근데 신방과는 신방을 못 차립니다. 그렇죠. 과 이런 신방을 거는 못 다르게. 차리죠. 예. 제가 아직 예. 원래 신방과인데 예, 예. 제가 아직 결혼을 못 했거든요. 아이고. 예. 아니 그렇게 뭐 슬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지망을 국문과로 써달라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부친께서 굶지 말고 네. 제2외국어 하나 배워서 무역회사 취직이라도 하라고 불문과를 쓰신 거예요. 전공 불문으로요? 네. 예. 그래서 불문과를 갔는데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기본적인 동사 변형도 모르고 맨날 그 당시에 뭐 누구나 다 그랬듯이 이제 뭐 학생회 활동도 하고 문화서클 활동도 하고 이러다가 불어라고는 전혀 연관을 못 맺고 군대를 또 어떻게 1학년 마치고 갔다가 뭐 강원도 인제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리고 복학을 했는데 그때 불문하게 심취를 했다라긴 좀 뭐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건너온 번역서들을 많이 읽게 됐는데 네. 특히 그 김현 선생 글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그 원문을 보고 불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되게 창피한 나와 발이 갈린데 다시 공부해도 문학을 만약에 한다면 불문학을 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사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궁금했던 그 젊은 시기에 특히 이론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얻어올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불문학 이론가들한테 있었고 그래서 학부 마치고 바로 또 유학까지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웃기네요.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한 게 아까 잠깐 쉬면서 그러셨잖아요. 아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예. 저 부끄럽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답변도 좀 써오셨다고 했는데 전혀 보시지도 않고 그냥 뭐 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감탄하면서 넋을 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 창피해라. 그리고 지금 또 번역가이면서 동시에 평론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다가 평론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 생활이랑 되게 관계가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문청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낡았지만 어쨌든 문학 서클에 들어가서 시 쓰고 소설 쓰고 평론 쓰고 뭐 희곡 쓰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장르 써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등단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이 김주대 시인 같은 분 선배였고 우리 서클에 그리고 이제 김현수 소설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김현수 작가가 소설가로 등단을 못했었죠. 근데 잠깐 친분이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글을 쓴다라는 것들 특히 시를 썼는데 그랬다가 이제 대학문학상 한두 개 받고 결국 못했어요. 예, 못했고 아니 대학문학상도 중요하고 큰 건데 뭐 그걸 한두 개 받고 이런 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하시다니. 근데 고백을 하자면 그 김경주 시인도 아까 잠깐 봤는데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시는 특히 막 수면제 먹고 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막 메모해 놓고 뭐 그래서 연작시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랬는데 공부로 도망갔다고 표현하면 좀 웃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등단하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뭐 신춘문예 많이 내봤죠. 그리고 뭐 장정일 작가 그 도망중 같은 거 시나리오 보고 희곡도 좀 써보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소설도 단편 소설도 좀 써보고 근데 다 버렸는데 아직까지 안 버리고 있는 건 시가 한 30편이 아직 저한테 있어요. 옛날에 썼던 게 등단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한테 주십시오. 절대 안 되죠. 예전에 문해중앙 편집위원들 만나가지고 이런 농담했더니 엄하게 심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가서는 그러니까 개간 잡지도 받아보고 뭐 이랬는데 당장 그 당시에 그 프랑스에 가서 이제 학제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글을 쓴다는 것들은 사실은 좀 접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학문이라는 것들을 좀 만난 것 같고 그때 그래서 시학을 이론으로 공부하는 그런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유학 가서도 한 2번 투고를 했어요.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국제우편으로 보냈는데 친절하게도 뭐 출판사 그 잡지 메이저 잡지라고 하는 잡지 한 곳에서 답장을 써줬어요. 안타깝게 못 모시게 됐다라고. 그 답장도 국제우편으로 왔습니다. 네, 어떻게 14일, 15일 걸려서 이렇게 받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2, 3년 지나니까 포기하게 되고 박사과정 가서는 뭐 모자른 학생이어서 그러니까 특히 뭐 앙리메쇼닉 같은 사람들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그러고 나서 귀국해서도 당분간 못 썼었습니다. 글을. 그리고 뭐 강의하고 번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어떻게 자리 잡게 되고 또 학교에 가게 되고 해서 그러고 나니까 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야 되는 의무가 다시 생기고 또 그래서 현장 비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평론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번역과 문학 이론에 대한 글들은 그 학계에서 소위 말하는 논문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글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비평은 사실 다른 것이거든요. 현장에 대한 글들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저는 나이가 지금 좀 됐지만 그래도 그 시비평가로서는 한 4년, 5년 예, 길게 그리고 그 정도의 활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평론은 이제 창작에 대한 어떤 열망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이 있고 사실 더 힘들지만 어떤 면에서 약간 자유로운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시들을 보면서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어떤 저한테 평론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에 대한 오마주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시적 평론. 예. 저 기대하겠습니다. 첫 비평집인 번역의 유령들을 읽고 나서 번역을 매개적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게 보들레르와 이상의 가상 대담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부여하는 번역의 가장 큰 매력이나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드리기처럼 묘한데 번역 자체가 굉장히 묘한 활동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문학이 어쨌든 모국어로 집필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 번역은 이 모국어와 외국어를 만나게 하는 공간이고 이 둘을 결부시킨다는 게 일단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책을 읽다가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걸 잘 모르고 낯선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한국어에서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실 그 원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을 그려보고 그리고 내가 번역을 하는 번역문이라는 것들을 원을 그려서 이렇게 일치를 시키다 보면 일치가 안 된단 말이죠. 네. 중간에 이제 교집합이 생겨나는데 중요한 건 교집합이 아니라 그 원문에 파악될 수 없다고 생각한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모국어로 실어오는 거. 네. 그래서 훨씬 더 사실 문학보다는 오히려 더 활동성이 더 복합적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국어의 외국어성이라고 이제 황현 선생님 예전에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고 또 한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웃긴데 그러니까 김현 선생님 같은 분이나 황현 선생님 같은 분이나 이제 정명환 선생님 같은 분들이 불문학자이면서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글을 썼던 네. 그러니까 유려한 문체를 구사했던 분들인데 사실은 대부분 번역 문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번역을 하면서 갖게 되신 어떤 독창적인 그런 문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타켓이나 지점도 문학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번역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번역의 매력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외국 문학 작품을 이렇게 자기 언어로 자국화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이상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낯선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언어로 사유를 하는데 근데 새로운 언어에 대한 실험이 모국어로 쓰는 작가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들레를 읽는 게 아니라 보들레의 번역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도스토옙스키 같은 소설가도 발작의 번역자였습니다. 프랑스 그 소설가 발작의 번역가였는데 아, 그래요? 유명한 번역가였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품 내에 발작의 문체가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예. 저는 도스토옙스키 그러면 그냥 도박꾼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죠.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도박빚에 항상 시달려서 돈을 많이 땡겼었잖아요. 그것뿐만인가요? 예. 그래서 도박빚 갚으려고 예. 그냥 몰아쳐서 쓴 소설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벼락치기 하는 소설가들을 보고 제일 이제 그냥 자기 스스로 위로할 때 하는 말이 나는 도스토옙스키 과야 뭐 이런 말인데 발자크 번역까지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발작 번역으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도스토옙스키 소설 안에서 발작의 문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매력이라고 했는데 낯선 언어랑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서 내 모국어의 잠재력이 깨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번역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전에는 이제 삶의 한 방편으로서 이제 다양한 텍스트를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는 잘하지 않는 책들 그러면서도 반드시 소개돼야 될 글들 이런 것들을 번역하려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출판사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애착은 가는데 또 출판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겹치는 지점을 만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앙리 메쇼닉, 알랭 바디우 등의 작품을 번역하셨는데요. 혹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가나 철학자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실 그 철학자한테 영향받은 건 없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철학이 문학을 얘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종의 불만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시나 예술에 대해서 누가 많은 생각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 더 그러니까 좀 센가 소위 얘기하면 그렇다고 따진다고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제 메쇼닉 같은 사람의 수업을 들었었고
예, 그리고 그 프랑스의 시향 연구가인데 사실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글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유학 가셔서 메쇼닉 수업을 들으신 거군요. 예, 예. 수업도 듣고 뭐 메쇼닉 선생님 제자분 제라르 데송 선생이라고 예. 아까 제가 번역한 그 책의 저자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밀고 나왔던 어떤 예술에 대한 사유보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어떤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훔쳐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한편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작품을 읽은 건 아니지만 프랑스 상징주의자들이 남긴 글들 중에서 보들레르의 그 예술 비평이랑 랭보의 시 그리고 특히 이제 말라름의 산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글들이 그러니까 영향은 아니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사실 이게 겸손은 아니고요, 절대. 예, 근데 부족한 대로 이제 시라는 행위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이 다시 생각해 주는 어떤 리퍼런스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대학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작가들 같은 김연의 글을 많이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연 선생이 워낙 방대한 글을 썼지만 또 그 자체로 가는 어떤 매력이 또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황현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나오셨거든요. 황현 선생님이요? 예, 예. 지난주에 나오셨고, 그러면 또 그 김현 선생님 그것도 읽어보셨습니까? 그,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일기 같은 거였는데요. 행복한 책 읽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되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있어요. 뭐, 예컨대 요즘으로 치자면, 뭐 최민석의 글을 읽어봤다.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지 발사계 같은 글이었다. 이런 게 되게 과감하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이렇게 출판하는 거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것도 보신 건가요? 그렇죠. 행복한 책 읽기에 사실은 그 몇몇 지점만 이렇게 약간의 개인의 감상을 덜어놨고 일기 같은 글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장정일 선생이 썼던 그 독서일기랑 비슷한 맥락에서 혹은 고종석 선생이 썼던 글이나 이런 독서 에세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평가의 어떤 그 개인적인 호호가 이렇게 좀 드러나는 글들이 좀 있긴 하죠, 선생님. 뭐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과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 시인들의 시집 해설도 많이 쓰셨어요. 비평집 서문에 내게 시인은 번역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언어를 내재화하고 재창조하는 작업 방식이 시와 번역의 공통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번역가이면서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시의 매력이 번역가이자 평론가로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쨌든 매력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의 매력이라기보다는 시 자체가 어떤 체험과 결부되어 있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시는 어쨌든 좀 아마추어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자체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80년대 황지우 시인의 어떤 시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쓰는 시에 대해서 10만 원만 달라 뭐 이런 식의 그 얘기가 나오는 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어떤 일종의 정신적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하면 정신의 지불 유예가 그렇게 억울한가? 10만 원만 달라. 뭐 2만 원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확 깎는데요. 10만 원에서 2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고료가 훨씬 더 박했겠죠. 그러니까 10만 원만 달라. 안 되면 9만 원이라도 달라.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10만 원에서 2만 원 너무 깎아서 뭐 근데 시는 또 이 발음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10만 원, 2만 원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정신적 지불의 유예란 말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선행해서 고통을 겪는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라는 언어라는 게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것, 보려고 일부러 안 하는 것, 혹은 사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나 사유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언어들이고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현재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가올 어떤 시점에서 현재로 끌어들이는 말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난 말이기도 하면서 통념의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시 황지우 선생의 어떤 시작 메모를 잠깐 인용하자면 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소용되는 대신에 무엇을 사유하는 어떤 질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저한테는 어떤 시의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고 어떤 정치성이고 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예술들이 선생님 또 소설을 쓰실 텐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가장 영합하지 않는 장르가 사실 개인적으로 시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고호 같은 사람이 자기의 그 태호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내 작품에 파는 거에 관심이 없냐라고 물어본다. 너 좀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파는 것 따위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어떤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걸머지지 못한 어떤 것을 내 화폭에다 그리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시인들이 시집 팔아서 몇 푼 벌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박치는 시인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런 시인들도 아니고 지금 뭐 소위 그 제가 읽었던 시인들은 진짜 몇백 푼 못 파는 시인들인데 한 달에 30만 원을 벌면서도 혹은 전혀 돈을 못 벌면서도 시를 쓴단 말이에요. 참 그게 희한한 일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의무감, 공포, 그리고 매력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는 시인도 그렇고 연극 배우도 그렇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예. 그리고 텍스트를 이제 계속 이제 마주 하시잖아요. 예. 읽고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뭐 텍스트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도 하는데요. 개인적 취향으로서의 호호와 평론가로서의 객관적 잣대가 부딪힐 때는 없는지요? 그래서 뭐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세상에 시들이 굉장히 많고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2만 명이 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나라 시인이 2만 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는 그러니까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시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감칠맛 나는 글도 있고 정서에 호소하는 시들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시들을 보면 대부분 그 시에서 구사하는 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모르고 있는 말을 쓴다는 것을 선호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감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글들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로는 되겠죠. 네. 기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할 거라는 말이. 근데 단지 아는 것, 익숙한 것을 불러낼 뿐이라는 말인데 이런 시들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도 있고 자연을 예찬하는 시들도 있는데 자연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읽고 나면 고정된 어떤 예찬 대상으로서 자연을 그냥 타자화시키거나 사실 이게 자연에 무관심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굳어진 자연만이 남겨지는 그런 시들이 많죠. 근데 이런 시들은 아름답단 말이죠. 네. 위대한 자연이요, 이런. 근데 이런 시들은 자연과 싸우거나 자연이 갖고 있는 신비를 드러내거나 혹은 자연이 인간에게 혹은 우리 일상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들을 개인적 취향으로서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는 아름답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잣대는 시대마다 사실 달랐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콘크리트에 관해서거나 골목길에 관해서거나 혹은 지나가는 행인에 관심을 갖는 시가 이런 시보다 훨씬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잣대 같은 걸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향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예. 취향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군요. 질문에.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시집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시집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저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출연하시던 황현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서점에서 그 시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그런 순위에 있는 그 목록들 중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는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듭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저 이러면 직업 활동하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시도 대중시가 있고 뭐 서정시가 있고 또 그냥 우리가 순수 문학에서 얘기하는 시가 있고 뭐 그 베스트셀러에 보면 이제 잠언집도 있고 뭐 한 줄 시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듣고 보니까 뭔가 집에서 서가에 내가 이 시집이 베스트야라고 꽂아 있는 거는 제가 볼 땐 판매 부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뭐 그건 저의 오해일 뿐이고요.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이제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 넘어가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냥 마이너한 취향 가지고 계신 걸로. 왜냐하면 평론가가 또 너무 대중적인 취향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골치 아픈 거예요. 마이너한데 너무 좋은데 주목받지 못한 거 거기에 빛을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평집을 읽으면서 평론가는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풀어내주는 번역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혹시 평론가의 소임,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소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임무나 소임, 뭐 대인인가요? 의무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의무감을 가질 시간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어느 그래서 이제 그 시비평에 대한 시에 대한 어떤 특집이었는데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시를 앞지르는 비평은 없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주례사 비평이 문제가 됐다라고 해요. 이 시 막 칭찬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주례사 비평을 벗어나고자 반대를 선택한 경우들을 목격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이제
무조건 자기의 호를 가지고 이것들이 뭐 아니다, 이거는 기다, 맞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해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를 읽지 못하는 비평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주례사 비평도 문제고 주례사 비평을 벗어나고자 하면서 반대로 나는 좀 과감하게 비평을 할래 하면서 이렇게 어떤 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비평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요즘의 시가 예를 들어서 독창적인 언어로 보다 풍성하게 이렇게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시가 그만큼 사실은 난해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평의 문제는 시를 따라 읽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혹은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서가는 언어들 혹은 그 90년대와는 좀 다른 어떤 지평들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비평이 과연 그것에 답하는 비평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회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비평은 어쨌든 시가 왜 그렇게 가는지의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시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거나 그 발걸음의 모양새를 가늠해 보거나 혹은 그 발자취의 특이성이나 고유성을 재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요즘에 정신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겸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시가 앞서간다는 건 분명하고요, 한국 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데 비평이 그것들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는가 과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또 1년에. 그래서 이 방송을 또 작가분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또 말이 조심스러우면서 한편 또 해야 될 얘기는 하는 것인데, 또 어쨌든 그 납작 엎드린 성사가 이제 요즘 비평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어떤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도 바쁘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많이 어렵죠. 어려우니까 따라가기가 힘들고, 뭐 우리가 발걸음의 모양새라든지 이 발자국의 자취를 이제 뭐 따라가려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고요. 어떤 그 기존의 경향에서 뭔가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매 시기마다 난해함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결국 남는 것들은 그 난해함을 벗어나서 한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난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자리매김이나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를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맞고 있는 상황이 이제 현실의 그 시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국 문학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제 조금씩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번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한국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할 때 주의 깊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랑스어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번역가가 번역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글쎄 굉장히 좀 할 말이 많기도 한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번역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가를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프랑스어를 잘하는 어떤 한국인 번역가예요. 이 사람이 기초적인 글을 막 이렇게 번역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프랑스인이 한국 문학을 모르는 사람이 교정을 해요. 이상해진다는 거죠, 거기서. 이상해진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좀 거기서 깨지는 게 많다. 깨지거나 상실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반면, 그러니까 사실 그 프랑스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한 거죠. 한국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영미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근데 그것을 마치 구걸하듯이,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한다는 듯이 한국 문학 작품을 알려야 한다라고 계속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계속 돈을 투자합니다. 근데 약간의 좀 자존심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문학의 어떤 보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에이전시 같은 것들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번역가들을 계속 이렇게 선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효과적일지는 약간 의심이 생기고요. 또 그 안에도 다른 어떤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어떤 로비나 혹은 치열한 어떤 그런 어떤 경쟁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으로서 한국 문학, 아까 제가 프랑스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저 혼자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서,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학을 잘 아는 사람이 한국 문학을 번역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한 2분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번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공동 번역을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죠, 선생님. 근데 어쨌든 어떤 하나의 텍스트, 한국 문학 작품이 특수한 부분을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세희 선생의 난소공 같은 경우에 번역한 걸 자세히 보면 대과거랑 과거를
섞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서 어떤 입체적인 서사를 지어 올리고 있는데 뭐 존 풀턴 같은 그 영미권 아주 뛰어난 번역가나 파트리 모리스 같은 프랑스 번역자들이 그 부분을 읽은 사람은 오히려 파트리 모리스 선생 같은 사람이었고 존 풀턴 같이 너무나 번역을 잘한다고 알려진 분들은 그러니까 대과거랑 과거를 구분해서 그냥 번역을 하면서 조세희의 서사를 굉장히 밋밋하게 이렇게 입체적인 서사를 붕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문이 갖고 있는 매력도 상실돼 버리고 그리고 단문으로 조세희 선생이 과감하게 행가리한 부분들 다 이어붙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번역은 매끄럽겠죠. 영어로 읽긴 불편하지 않겠죠. 근데 사실은 문학작품 불편하게 읽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보편화, 스탠드화 시키는 그런 문장 구조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근데 이럴 때 얻는 것은 독자들이겠죠.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겠지만 잃게 되는 건 조세의 문장의 환상성, 다성성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이겠죠. 뭐를 건져야 될지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지만 한편 마음으로는 건져야 될 건 문학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선생님. 아니요. 전화 한 통 해야겠네요. 그분들 어디 계시는 겁니까? 미국에 계신 겁니까? 누가요, 선생님? 아까 저 선생은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부끄러워서 아까 존 풀턴 같은 번역가는 최고의 번역가예요. 어느 나라에 계시는 겁니까? 미국이요? 영미권 번역가인데 굉장히 번역을 잘하시고 여기서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조세희 선생 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분이 번역을 잘한다는 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서 그러니까 lost in translation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난소공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대중성은 잘 확보해 주셨지만 조세희 선생님의 문장의 환상성은 약간 좀 잘 구현이 안 됐다. 그러니까 한국문학 작품의 어떤 작가라고 한다면 뭐 김승옥의 복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갖는 아주 특이한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번역을 하는 게 독자들한테 불편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희 난소공 읽을 때 처음에 연무용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읽었다고 얘기한다고. 나중에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난해한 소설이다. 그래서 조세희 선생이 작가세계 2002년도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내 소설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발 뭐뭐였다, 뭐뭐였었다, 뭐뭐였었었다를 좀 읽어달라. 이건 의도하고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과거랑 과거로만 쓰면서도 그 두 가지 부분을 공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문학적인 지점들인데 이런 것들도 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런 측면에서 전화해서 얘기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잘 전달이 안 돼서 안타깝네요. 이런 성토를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앞으로 어떤 작업 계획 중이신지. 이제 쫓아내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제 미국에 전화로 가야죠, 우리. 이제 뭐 계획 같은 거 말씀드리면 일단은 올해 4권 정도 책이 나올 것 같고요. 4권씩이나 나옵니까? 그래서 2권은 번역서고요. 2권은 저서인데요. 하나는 다음 주 정도에 나올 텐데 프랑스의 조르주 빼렉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소설가하고 누보르만 계열에 속하면서 또 그 이상으로 나갔다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인데 2인칭 소설 중에서 잠자는 남자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걸 번역해서 문학동네에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교정을 맞춰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거를 알았더라면 제가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하고 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는 단지 그 텍스트를 선택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 번역될 가치가 분명히 있는 소설이고 그리고 이제 빼렉 선집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 한양대에 있는 김호영 선생이 친구인데 그 양반이 빼렉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이렇게 두꺼운 인생사용법을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날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집 기획에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맡은 게 3권 정도 빼렉을 맡았고 또 문학동네가 어쨌든 인문팀에서 안 팔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줘서 레이몬 끄노 같은 작품도 있는데 한국엔 한 권밖에 번역이 안 됐죠. 근데 일본어로는 벌써 거의 다 번역이 됐고 그래서 그것도 그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고 제가 한 권 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권 사겠습니다. 안 팔리는 책은 너무나 무관심, 고독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해낸 글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테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했고 또 문장도 되게 까다롭고 근데 어쨌든 소중한 체험이었고요. 그래서 무관심 절망이란 주제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출판사에 번역
그 마지막 원고를 넘겼는데 그러니까 데리다라는 사람, 네. 그러니까 전 철학서를 번역하는 거는 자크 별로 데리다요? 예, 예.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알랭 바디유의 사랑 예찬도 문학과 관계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번역을 예.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바디유 전공한 서용순이라는 친구가 부탁을 했고 그래서 번역가로서의 임무가 있는 거니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였고 당연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바디유가 연극에 대해서 사유한 그런 지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데리다 텍스트는 이제 그 80년도에 그 막스 스프링커라는 그 미국의 막시스트와 이렇게 대담을 한 건데 그러니까 알투셀에 관한 어떤 그 당시에 그 60년대 전후로 해서 알투셀의 인신노적 단절 전후로 해서 데리다가 왜 그 지지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산당에 참여를 안 했고 마르크스에 대한 데리다의 입장을 묻는 거라서 제가 대학 다닐 때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 제안을 수용을 했고 그래서 원고를 넘겼고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하반기에 이제 출판사에서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역의 유령들의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관희 선생님께서 원고를 귀하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번역의 유령들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 현대시에 제가 14개월 정도 14달 정도 연재를 했는데 네. 거기서 남은 곡지 한 3-4개랑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번역에 대한 생각으로 한국 문학을 쓰거나 혹은 뭐 김태용의 뿔바지 같은 거에 대한 그 의사 번역에 대한 글을 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게인 번역의 유령들이나 혹은 뭐 다른 제목으로 한 권 그 문학가지성서에 똑같은 출판사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애착이 있는 거는 12평집이 나올 것 같아요. 뭐 10월 정도에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원고는 넘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12평 평가를 받는 그런 비평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까 기획을 처음에 하고 모셨을 때 제가 프로필을 읊으면서 이렇게 길게 소개하기는 처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성실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성실하시네요. 예, 1년에 4권씩이나. 1년을 준비한 건 아니고. 아니 그렇죠. 네. 물론 준비한 기간은 있겠지만 예, 네. 정말 성실하시고요. 아무튼 많이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예, 선생님 마무리하는- 질문지를 받았을 때 다른 것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예, 이게 청취자들한테 그 뭐 사연이 있어요.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근데 그 이게 제일 난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청취자들께 그 아까 쉬면서 얘기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까 저 연출이랑 얘기하신 거 김경주 제대로 평가해라. 아니 그게 왜, 이제 왜, 아까 예. 김경주 씨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물론 그 예. 이전에 어떤 단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예. 들어서 뭐 함기석 같은 시인이라든지 이수명 같은 시인이라든지 예. 박상순 같은 시인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시인들이 이제 펼쳐놓은 어떤 그런 모험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요. 그 이전에 분명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김경주 같은 시인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비평이 못 따라간다는 건 그런 의미인데요. 네. 지금 뭐 김경주 시인이 속한 불편동인 작가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 근데 다들 다른 각양의 스타일로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평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을 자리매김해 줄 권리가 있는가 요즘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지금 비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잘 쓰시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왕성한 활동을 보였고 이 집단들이 아니 집단은 아닙니다. 그 미래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 집단으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또 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 비평이 좀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청탁이 오면 대부분 웬만하면 쓰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고 아무튼 시비평을 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난해하다고 해서 거부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상을 읽는 가장 주관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고 만나보면 하나하나 다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생각이라는 것들을 연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시인들에게 아부할 일도 전혀 없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뭐 보들레르나 랭보나 말라르메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살아생전에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전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 문단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시를 가장 잘 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이 말이 좀 웃기죠, 선생님.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은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만할게요. 김경주 씨한테 누가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심으로 해서 네. 또 이제 이미 크게 기여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편집에서 잘리는 거 아닐까요? 잘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나오는지 방송 들어보면 알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학교 일도 많고 시간 내기 힘드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나오는 4권의 책 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내내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